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7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7번째 에피소드를 촬영하게 되네요. 오늘 가져올 시는 교재 89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굉장히 짤막한 시입니다. The Sick Rose, 아픈 장미, 병든 장미,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고요. 낭만주의 시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사파에 있는 이미지 The Sick Rose는 실제로 시집 냈을 때 그 책을 아마 프린트한 이미지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또 화가였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가 유화를 그리기도 하고 판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화집 같은 거를 냈었어요. 자신의 시뿐만 아니라 배경에 그 시의 이해를 돕는 그림들을 실제로 같이 실어서 좀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내용이나 어떤 신화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레이크 시인은요, 잠깐 소개하자면 1757년 출생, 1827년 사망, 70세 가까이 사셨던 분이시죠. 옛날 시대치고는 장수하신 것 같고요. 또 이분의 시의 유명한 시집은 순수의 노래, Song of Innocence, 경험의 노래, Song of Experience에서 뭔가 순수하고 어린아이의 아주 착한 이미지는 순수의 노래에 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야기, 좀 잔인한 이야기, 폭력적인 이야기는 경험의 노래에 담고 해서 두 가지에 구별되는 그런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시집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고 시집이 있습니다. The Marriage of Heaven and Hell 에서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의 대별되는 이미지로 뭔가 선과 악, 순수함과 타락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약간은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시적 이미지를 완성시킨 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낭만주의 시인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워즈워스나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두 사람이 보통 많이 거론되잖아요. 그분들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사실 그 두 사람이, 워즈워스하고 콜리지가 리리컬 발라드라고 서정 담시집, 서정 민요집, 이거를 1789년에 냈었는데, 그 비슷한 시절 때 낭만주의적 성향을 가진 시인으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통 1세대 낭만주의 시인들 하면 워즈워스, 콜리지를 많이 꼽고요. 1.5세대?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워즈워스하고 콜리지하고 비슷하게 블레이크도 낭만주의 시인, 1세대 시인에 가깝고,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 셸리, 바이런, 키츠, 저번에 키츠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 세 시인은 2세대 낭만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 아픈 장미, 병든 장미라는 시인,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원문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시 읽겠습니다. 아픈 장미, 윌리엄 블레이크. 아, 장미여, 너는 병들어 있네. 울부짖는 폭풍에 밤에 나는 보이지 않는 벌레가 진홍색 환희의 내 침대를 찾았고, 그의 어둡고 비밀의 사랑이 내 생명을 망치고 있네. 굉장히 짧죠? 그죠? 뭔가 엽서에 메모로 있을 법한 좀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 두 연으로 총 8행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여기서는 로즈, 장미하고 그 다음에 인비저블 웜, 벌레하고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장미 보고 너는 아프구나 라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의인법, 그죠? 퍼스니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의인법을 통해서 쓴 시 같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어떤 상징이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행 읽겠습니다. O Lord, thou art sick, the invisible worm.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장미여 하고, 이것도 호격으로 부른 것 같고요. Thou art sick. Thou art는 옛날 영어의 표현 방법이고요. Thou는 you입니다. you. 다음 art는 비동사 are 있죠. you are. 옛날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Thou가 you라는 것. 그리고 문장 2연에 보면 또 thy라고 있죠. thy는 you의 소유격입니다. your 이렇게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th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e. 요거도 you란 뜻인데 얘는 목적격이에요. 요 세 단어는 기억해 두면 나중에 이렇게 조금 약간 200년 이상 된 영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문장 돌아와서 You are sick. 장미야, 너는 아프구나. 쉽죠? invisible. visible이 볼 수 있는, in 붙어서 반대말이죠. 볼 수 없는 벌레가, 보이지 않는 벌레가, 이렇게 됐죠. 제가 해석은 4행에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 1년에 3, 4행 보시면 That flies in the night, in the howling storm. 데디아가 이렇게 웜을 수식하는 느낌이고요. Flies in the night, 밤에 fly, 날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벌레, 이렇게 되죠. 4행 In the howling storm. 하울링, 우리 하울링 난다 그러죠?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울림이 나는 거를. 원래 하울은 울부짖다, 아우성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하울링을 수식하는 단어가 스톰이거든요. 그래서 울부짖는 폭풍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울부짖는 폭풍 속에서 밤에 날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벌레까지가 된 겁니다. 그럼 2연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found out,
thy bed of crimson joy. has found의 주어는 worm이 되겠죠. 벌레가 has found, 발견했다. found out. 뭐를? 너의 침대를. 너라고 한 건 지금 장미예요. 그죠? 장미의 침대를. 장미는 어떠냐면 이행의 of crimson joy. crimson은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진홍색, 다홍색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핏빛이란 뜻도 되거든요. 핏빛, 아주 유혈이 낭자한다 뭐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이걸 핏빛 기쁨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홍색 환희의 너의 침대를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침대인데 핏빛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장미가 빨간색인 거라고 일단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3, 4행 And is dark sickly loved does thy life destroy. 여기도 thy가 있네요. 그러니까 너의 삶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의 dark sickly love가 주어고 그 다음에 destroy가 동사입니다. thy life가 목적어고 does가 나온 거는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dark sickly love 그의 어두운 비밀스러운 사랑 destroy 파괴하네. 무엇을? thy life 너의 삶을. 핏빛 기쁨의 네 침대를 찾았고 누가? 벌레가.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이연의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벌레는 2행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번역문에는 지금 4행에다가 제가 써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벌레가 그 장미의 침대를 찾았고 그 벌레의 어둡고 비밀의 사랑이 너의 삶을 생명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시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일단 장미가 있고 벌레가 있는데 벌레가 보이지 않는 벌레가 장미에게 다가와 아주 험한 날씨에서 다가와서 장미를 지금 망치고 있다. 비밀스러운 사랑으로 망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보면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멘터리 문장 읽겠습니다. The poem presents a visionable lords attacked in a stormy night by a destructive worm. The poem presents 이 시는 보여줍니다. A vision of lords 장미의 모습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어떤 attacked in a stormy night 폭풍과 치는 밤에 공격받은 장미. 그죠? 누구에 의해? by destructive worm 파괴적인 벌레에 의해. 뭐 줄거리 요약 정도가 되겠죠. 서머리가 되겠죠. 첫 문장은 Symbolically, we may say that it refers to the destruction of love by selfishness, of heavenly innocence by materialistic experience, of spiritual life by physical lust. 상징적으로, symbolically, we may say that 우리는 데디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t refers to it은 이 시가 될 거예요. 그죠? 이 시는 refer to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The destruction of love 사랑의 파괴인데 무엇에 의한? By selfishness 이기심에 의한 사랑의 파괴. 그러니까는 이기심을 가진 존재는 벌레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구문을 보면 여기 destruction of love니까 요 of에 걸리는 거예요. 요 of 1번이고 두 번째 of가 of heavenly innocence의 of가 2번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of spiritual life가 3번 요 세 가지에 대한 파괴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기심에 의한 사랑의 파괴. 두 번째는 heavenly innocence 천국의 순수함. 근데 무엇에 의한? by materialistic experience materialistic, 물질주의적인 경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질적 경험에 의한 그런 하늘의 천국의 순수함의 파괴, 순수성의 파괴. 순수성은 장미였고 어떤 물질적 경험은 어떻게 보면 벌레, 폭풍을 뚫고 온 벌레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spiritual life, 그렇죠. 정신적인 삶의 파괴. 무엇에 의한? physical lust. lust는 욕망이거든요. 특히 성욕, 탐욕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욕망에 의한 정신적인 삶의 파괴. 우리가 물질주의에 너무 휘둘려서 그게 또 벌레로 비유할 수 있겠고 장미는 뭔가 정신적인 그런 삶을 또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의 주제는 좀 상징적으로 확대를 하자면 도시에서의 어떤 위험한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 약간 공격적인 성향의 남자가 벌레라면 그것을 다 받아주는 느낌의 좀 아픔을 겪는 여성이 장미일 수 있는 거죠. 또는 또 산업혁명으로 어떤 기술, 문화, 문명은 발달했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화된 그런 영국 사회를 또 표방할 수도 있어요. 영국 사회가 또 장미가 될 수 있겠고 그런 산업혁명의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벌레가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대도시에서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 황폐함 이런 것들을 이 시가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장미는 정신성이 피폐한 그런 잉글랜드 사람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그 핏빛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녀성을 공격당한 여자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뭔가 어떤 순수성을 잃은 사람들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코멘터리 보겠습니다. Poem is filled with symbolism, but there are a wide range of theories about what the worm and the lord represent. 이 시는 is filled with 가득 차 있습니다. symbolism 상징으로 but 그러나 there are wide range 다양한 범위의 theory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관한? about what the worm and the lord represent.
벌레와 장미가 represent, 보여주는 것, 상징하는 것, 나타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장미와 벌레 관계는 다양한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가 실린 책의 챕터는 상징하고 알레고리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메모한 거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학, 특히 시에서 얘기하는 상징하고 알레고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징은 영어로 심벌이라고 하죠. 그죠? 심벌은 sim, S-Y-M, sim이 합하다라는 뜻의 어근을 갖고 있잖아요. together의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가져온다, 조립한다 이런 느낌의 어원을 갖고 있고 여러 다양한 의미의 통합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확장된 은유, 여러 가지의 은유가 합해진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떤 것을 상징한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뭐 태극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도 있고 한민족을 상징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부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지칭하는 대상 하나에 있어서 그게 모아진 게 함께 조립해진 게 상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추상적인 내용이나 어떤 이미지를 좀 시각화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로 드러내는 게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랑 비교군이 될 수 있는 게 알레고리인데요. 알레고리를 우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화는 알레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화는 또 fable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우화부터 얘기를 하면 우화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이 이솝스 페이블 해서 이솝 우화 있죠. 뭔가 이제 권선징악이나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아이들이 볼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영미문학에서 대표적인 소설로 동물농장 애니멀 팜이라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우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군으로 돼지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뭔가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고리의 어원은 알레가 이제 다르게란 뜻이고 그 다음에 고리는 아고라예요. 아고라가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말한다 해서 다르게 말한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냥 다르게 말할 뿐이에요. 다른 이미지로. 근데 그 의미가 보통 뭔가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특징들을 제가 형용사의 표현들을 지금 괄호 안에다가 넣어봤는데요. 약간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moral, ethical, 윤리적이고 또 교훈적입니다. didactic, 이 교훈적이라는 대표적인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instructive, 마찬가지 교훈적이고 풍자적, 풍자가 영어로 satire죠. satirical, 풍자적이고 sarcastic은 sarcasm이 명사고요. 요거는 비꼼이에요, 비꼼. satirical하고 sarcasm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풍자 대상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satirical하고 보통 얘기하고요. sarcastic은 좀 기분이 나빠요. 정치 풍자를 보통 sarcastic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satirical하기보다는. 그다음에 옛날 영미문화에서 또 성서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비블리컬. 그 다음에 알레고리의 동물들, 식물들, 자연계의 대상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인간화한 표현들. 그래서 personification의 동사 형태인 personified, 의인화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이 알레고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상징도 의인화가 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알레고리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좋겠고요. 상징하고 알레고리의 차이는. 그럼 다시 문장으로 넘어와서요. 장미하고 벌레는 여러 상징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Generally speaking, the worm is the corrupting figure preying on the innocent life burst of the beautiful rose. 일반적으로 말해서 worm, 벌레는 corrupting figure, corrupt, 붕괴하다, 파괴하다라는 동사에 ing 붙인 형태이죠. 뭔가 부패한, 타락한이라는 뜻이에요. 부패한, 타락한 캐릭터, 피규어, 인물이다. 뭐하는? preying on the innocent life force. prey는 먹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prey on 하면 동사로 먹이로 먹다, 잡아먹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innocent, 순수한 life force, 삶의 힘, 순수한 생명력을 잡아먹는 아주 타락한 존재로서 벌레가 나오고 순수한 생명력은 어떠냐? 누구의 것이냐? Of beautiful rose. 아름다운 장미의 것이에요. Both worm and rose are personified and the poem is heavy with sexual suggestion, leading many critics to theorize that the poem depicts the oppression of sexuality and desire. 보스의 and B의 구문이네요. 보스, worm and rose. 벌레나 장미 둘 다 personified. 그죠? 의인화 기법이 작동됐다고 했죠. 그리고 the poem is heavy with. 이제 heavy with 뭐뭐로 무겁다라는 얘기는 가득 차 있다 정도로 보세요. 이 시는 가득 차 있습니다. 무겁게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sexual suggestion. 성적인 suggestion은 제한도 되지만 암시도 됩니다. 성적 암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까 crimson joy라는 표현이 있었죠. 핏빛 기쁨.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그런 피가 흘러나온다는 이미지에서 핏빛이라고 표현한 거고 기쁨은 그것으로 인한 욕망의 기쁨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암시가 어떠냐면 leading many critics to theorize that 여기서 끊으면 될까요? 이끕니다. 많은 비평가들을 many critics to
to theorize, 이론화하도록 이끕니다. 그 많은 비평가들이 이론화를 해요. 뭐 하도록? The poem depict, 이 시가 묘사하고 있다고. 뭐를? The oppression, 억압이죠. 억압을. 무엇의? Of sexuality and desire, 어떤 성적인 욕망. 근데 뭐 desire도 욕망이니까요. sexuality, 성적인 욕망이죠. 다 묶어서 성적인 욕망의 억압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론가들이 이론화할 정도로 그런 성적인 암시가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상징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알레고리랑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한 줄 평은 이 장미와 벌레의 상황은 우리의 세상과 삶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지만 또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